됩니다. 대또를 박차고 솟구친 며느리의 하얀 버선발이 시아버지의 손에 든 술잔을 그대로 후려쳤지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술잔은 비명도 없이 날아갔고 며느리의 발끝은 기세를 이기지 못한 채 시아버지의 턱까지 강타했습니다. 크! 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터진 입술에선 선연한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와장창! 튕겨나간 잔이 주전자를 들이받자 뜨거운 잿물과 시커먼 숯가루가 쏟아지며 제사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제사 음식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녔습니다. 이 미친년이 기어이 실성을 했구나. 당장 전현을 끌어내어라. 박수무당과 첩실 윤씨의 악에 바친 고함이 사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체 단아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왜 제삿날 시아버님의 면상에 발차기를 했을까요? 조상의 제사상을 뒤엎은 며느리의 기막힌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는 대대로 대쪽 같은 선비의 가풍을 이어온 김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성품이 강직하여 임금 앞에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사대부였지요. 그런 대감에게 며느리 설아는 금지옥엽 같은 존재였습니다. 설아의 아버지는 청렴한 선비였으나 간신의 모함에 빠져 가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었지요. 그때 대감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대궐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감의 목숨을 건 간청 끝에 설아의 아버지는 목숨을 구했고 갈 곳 잃은 설아는 대감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대감의 아침상을 챙겼고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대감 역시 그런 설아를 보며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대감은 낯선 여인 윤씨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요. 부인, 내 실수가 컸소. 갈 곳 없는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구려.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윤씨를 보며 본처 마님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님은 윤씨에게 작은 별채를 내어주었지요.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설아의 서방님이자 대감의 외아들인 명우가 신압으로 시들어갔습니다. 멀쩡하던 명우는 어느 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 몸속에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구나. 뼛속까지 시려서 견딜 수가 없어. 명우는 한여름에도 이불을 세 겹이나 덮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했고 기침할 때마다 선연한 핏덩이가 수건에 묻어 나왔지요. 설아는 밤새 서방님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서방님의 살가 죽은 뼈에 달라붙어 해골처럼 변해갔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 초점 없이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은 멀쩡한데 목만 타들어가는 괴질이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결국 명우는 조용하고 공기가 맑은 산사로 요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방님을 보내며 설아는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이지 못해 서방님이 저렇게 된 것 같아 자책을 한 게지요. 명우가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윤 씨는 대감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윤 씨의 처소를 방문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구석에서 헝겊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붉은 실로 칭칭 감긴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의 가슴에는 마님의 성씨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날카로운 대바늘 7개가 심장을 꿰뚫고 있었지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 제 베개 밑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윤 씨는 바닥에 엎드려 실성한 듯 통곡했습니다. 대감은 그 인형에 적힌 필체를 보고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마님의 필체와 흡사했습니다. 부인, 사대부의 아녀자로 금기시할 것이 바로 투기요. 어찌 이리 끔찍한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오. 대감의 호통에 마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미 윤 씨가 놓은 덫에 걸려든 뒤였습니다. 대감, 제가 어찌 그런 천한 짓을 하겠습니까? 듣기 싫소. 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자중자애 하시오. 평생을 고결하게 살아온 마님은 남편의 불신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심신을 다스릴 요량으로 산사에 요양 중인 아들에게 잠시 다녀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님은 곳간 열쇠를 설아에게 건네며 아가야, 내가 없는 동안 아버님을 부탁한다. 작은 마님을 잘 살펴보거라. 마님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설아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큰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해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님과 아들이 떠난 집안은 첩윤 씨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대감의 방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은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썩은 꽃냄새가 섞인 기괴한 향이었지요. 대감은 어느 순간부터 낮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밤만 되면 윤 씨의 방으로 홀린 듯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대감에게 보약이라며 탕약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마시면 즉시 힘이 솟구치지만 사실은 인간의 정기를 강제로 끌어올려 오장을 썩게 만드는 금단의 약초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대감님, 기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하룻밤에 3번도 거뜬하시지요. 윤 씨의 간사한 웃음소리가 밤마다 문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대감은 설아가 건네는 건강식조차 저리 치워라. 윤 씨가 주는 것 외에는 입에 대기 싫다. 며 물렸습니다. 설아는 대감의 다크서클이 턱 끝까지 내려오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기력이 아니라 회강반조 마치 꺼지기 전 마지막 촛불이 타오르는 형국이었습니다. 설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달없는 밤 설아는 검은 옷을 입고 죽은 듯이 숨어 윤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윤 씨는 한밤중에 박수무당과 함께 집안의 가장 은밀한 구석인 사당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이고 담벼락 밑에 바짝 붙었습니다.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리고 무당의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것만 잿상 밑에 묻어두면 끝입니다. 대감이 제주를 마시는 순간 그의 혼은 이 부적으로 빨려 들어가 산송장이 될 것입니다. 윤 씨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설아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땅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지요. 단순히 땅을 판 것이 아니야. 저들은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 설아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윤 씨가 매일 아침 대감의 빨래를 직접 챙긴다며 유독 집착하던 옷 보따리가 떠올랐습니다. 설아는 윤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목숨을 걸고 그녀의 별채 밀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설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남명호의 낡은 저고리가 갈갈이 찢긴 채 박수무당의 부적과 함께 지식여져 향로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차도를 보이지 않던 이유는 바로 그 옷가지에 서린 저주가 끊임없이 전기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탕약 찌꺼기가 남은 사발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던 설아는 그 속에 든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감은 이미 윤 씨의 치맛바락에 눈이 멀었고 하인들은 윤 씨의 위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집안을 통째로 차지할 속셈인 것이었어요. 설아는 눈을 감고 결심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 집안을 저들에게서 지키려면 어머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내가 잘 지켜야 한다. 설아의 눈에 서린 결연함은 그날 밤 사당을 비추던 차가운 달빛보다 더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마님과 서방님이 떠난 뒤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쥔 설아는 가시방석에 앉은 형국이었습니다. 윤 씨는 하인들을 부추겨 설아의 명을 거역하게 했지요. 마님도 없는 집안에 며느리가 무슨 권세라고 그리 유난이냐? 주방 친모들이 쑥덕거리며 설아가 지시한 대감의 식단을 제멋대로 바꾸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뒤로 빼돌려지던 곡식 장부를 한치의 오차 없이 잡아내어 윤 씨의 신복인 새로 들어온 집사놈을 멍석마리로 치도곤을 냈습니다. 설아의 섯을 퍼런 기세에 질린 가솔들의 빙방안은 쏙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오랜만에 집안 기강이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설아를 불러 칭찬했지요. 역시 설아로구나. 내 덕에 곳간 걱정은 안 하겠어. 대감의 정신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윤 씨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설아는 잠시나마 대감의 신뢰를 회복하며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어떻게든 산사에 있는 마님과 서방님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서찰을 썼지요. 설아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늙은 머슴 돌쇠를 불러 은밀히 서찰을 건넸습니다. 돌쇠아범, 이것은 내 목숨만큼 중요한 서신이다. 산사로 가서 마님께 직접 전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 돌쇠아범은 서찰을 품속 깊이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서찰이 어머님께 무사히 전달되기를 말이지요. 하지만 밤바람은 설아의 기도를 비웃듯 차갑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물가 근처에서 핏방울이 맺힌 돌쇠아범의 집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지요. 첨윤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당을 거닐며 설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아가 머슴 하나가 야반도주를 했다면서? 요즘 것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조심하거라. 윤 씨의 눈에는 기괴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담장 밖으로 나가는 모든 길은 차단되었다는 것을요. 설아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윤 씨와 무당이 쳐놓은 덫은 설아의 목을 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첨윤 씨는 대감의 방에서 향을 피워 대감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수무당과 윤 씨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대감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제삿날이 지나면 오직 작은 마님의 말만 듣는 인형이 될 것이요. 무당의 비릿한 웃음소리에 윤 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다음은요? 산사에 있는 그 가련한 모자도 처리해야지요. 걱정 마십시오.
이미 내 수하들이 산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감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내려오는 즉시 그들은 산적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안은 오로지 우리 것입니다. 제사를 하루 앞둔 날 새벽부터 내린 눈은 오후 내내 이어져 김대감 댁은 폭설 속에 묻혔지만 집안 안팎은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가 맡기고 간 곳간 열쇠를 쥐고 종들을 지휘했지요. 종들은 여전히 설아의 말에 따랐으나 그들의 눈치에는 첩윤 씨와 박수무당에 대한 두려움이 은밀히 서려 있었습니다. 갖은 구실을 내세워 충직한 식속들을 하나둘씩 내치기 시작했지요. 설아는 며칠 전 대감이 비운 약탕기 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찌꺼기를 몰래 긁어 모아 신뢰하는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윤 씨가 밤마다 대감에게 올리는 그 묘한 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에게 보낸 이는 눈길에 막혔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설아의 심장은 타들어갔습니다. 첨윤 씨는 여전히 가련한 안색으로 대감의 곁을 지키며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고 박수무당은 사당 주변을 돌며 앵마기를 한다는 핑계로 수상한 가루를 뿌려댔습니다. 설아는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불길한 예감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사 당일 정오, 김대감 댁은 제사 준비로 어수선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산사에 갔던 마님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의원에게 보냈던 아버님이 드시던 탕약의 재료에 대한 서신을 가져간 하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설아는 안절부절했습니다. 밤이 깊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촛불이 일렁이고 박수무당의 방울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은 수척한 얼굴로 향을 피우고 조상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윤 씨는 대감의 뒤에서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지요. 그제서야 의원의 정가를 들고 오던 머스마이가 대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데려온 험악한 인상의 머슴 하나가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설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 정가를 첩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설아는 단숨에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놔두어라. 내가 보낸 심부름꾼이다. 설아의 호통에 머슴이 주춤하는 사이 설아는 아이의 손에서 종이 꾸러미를 낚아챘습니다. 머슴이 첩 윤 씨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설아의 손목을 잡으려 무례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퍽! 설아는 들고 있던 롯데야를 머슴의 정강이를 향해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머슴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지요. 이 무례한 놈, 어디서 안주인의 몸에 손을 대느냐?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설아의 섯을 퍼런 기세에 머슴들은 감히 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정가를 펼쳤습니다. 의원의 글씨는 다급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약은 몸의 열기를 강제로 끌어올려 기력을 소진하게 하는 극약입니다. 특히 곡주와 혼용하면 즉각적으로 혈관을 터뜨려 사지를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니 절대 술과 함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제사에서 아버님이 드실 제주. 그렇습니다. 오늘 제사 음식은 맏며느리인 설아가 주관했지요. 그러니 제삿날 음식을 먹고 대감이 병고를 당하면 그 모든 책임은 설아가 지게 되고 큰마님이 안 계신 지금 곳간 열쇠며 집안의 모든 재산과 가솔들은 첩, 윤 씨에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설아는 거칠게 방문을 걷어차고 제사를 지내는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벌써 윤 씨가 정성스레 빚었다며 올린 제주를 이미 대감의 잔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가는 순간 설아의 머릿속에 의원의 경고가 뇌성처럼 울렸습니다. 저 술을 마시면 아버님은 영원히 산송장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설아의 절규가 사당의 정막을 찢어발겼습니다. 대감이 잔을 입가로 가져가던 찰나 설아는 대또를 박차고 날아올랐지요. 그녀의 버선발이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며 대감의 술잔을 정통으로 겨냥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술잔이 비명도 없이 튕겨나갔습니다. 기세가 어찌나 강했는지 설아의 발끝은 술잔을 넘어 대감의 턱 끝까지 쳐올리고 말았습니다. 크! 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입술이 터져 선연한 핏방울이 수염을 적셨지요. 그 사이 허공으로 솟구친 술잔은 향을 피우던 무거운 주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와장창! 주전자가 옆으로 고꾸라지며 뜨거운 잿물과 시커먼 숯가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사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정성스레 쌓아 올린 음식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사방으로 굴러다녔습니다. 윤 씨와 박수무당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무당이었지요. 그는 작두칼을 치켜들며 설아를 가리켰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이 미친년이 기어이 실성을 하여 조상님의 제사상을 엎고 가문의 운을 끊으려 하는구나. 윤 씨 역시 대감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대감님, 보십시오. 저 광녀가 이제는 대감님의 옥체에 손을 대다니요. 당장 전연을 끌어내어 엄벌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지만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호소했지요.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 술은 술이 아니라 아버님을 산송장으로 만들 독주입니다. 저들이 아버님께 올린 탕약과 이 술이 만나면 혈관이 터져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의원의 확답을 받았사옵니다. 윤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엇 하느냐? 저 미친년의 입을 당장 닥치게 하지 않고. 하인들이 달려들어 설아의 팔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제사상 귀퉁이를 꽉 움켜쥐었지요. 이거 놓아라. 설아가 끌려나가는 힘에 제사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며 노향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향로 속에 재가 쏟아졌고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붉은 피로 쓰인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을 펼치자 대감 자신과 아들 명호의 사주단자가 적혀 있었고 그 위에는 멸할 멸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이놈들이 감히. 대감의 호통이 떨어지자 무당의 신호를 받은 가짜 머슴들이 사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대감의 입을 막기 위해 난장판인 제사상으로 신을 신은 채로 올라섰습니다. 설아는 자빠진 채로 제사상 위에 녹그릇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챙그랑, 이게 아무도 없느냐. 이 역적놈들을 잡아라. 하지만 마당을 지키던 충직한 머슴들은 이미 윤 씨의 수하들에게 제압당한 뒤였지요. 박수무당은 사악하게 웃으며 작두칼을 바닥에 그었습니다. 측측측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대감께 강제로라도 술을 먹여야겠구나. 여봐라, 대감을 잡아 꿀려라. 수하들이 대감을 덮치려던 그 순간 설아의 손이 타오르던 등잔을 낚아챘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설아는 뜨거운 기름이 담긴 등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확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무당무리의 발을 묶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설아는 대감의 품으로 달려들어 그의 인장을 훔치려던 윤 씨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 도둑년, 감히 어딜 넘보느냐. 설아의 눈에는 시아버지와 서방님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리빨처럼 번득였습니다. 사당 바닥에 던져진 등잔불이 일렁이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기름 연기가 사당 안을 가득 채웠지만 몰려드는 악인들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이런 가당치 않은 발악을 보았나? 박수무당이 피가 섞인 침을 퇴뱉으며 작두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뒤로 몽둥이를 든 험악한 가짜 머슴 8명이 설아와 대감을 반포위하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대감은 이미 극약의 기운과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설아의 품에 무너지듯 쓰러져 있었지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녹그릇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눈앞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년이 아무리 용을 써본들 이 폭설을 뚫고 올 자는 아무도 없어. 윤 씨가 광기 어린 눈으로 설아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맛자락이 대감의 피로 더러워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무당이 칼날을 번뜩이며 설아의 목등을 겨냥해 육중한 몸을 날렸습니다. 죽어라, 인연. 설아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를 내려치던 박수무당의 칼날을 날아온 화살이 튕겨냈습니다. 챙! 그리고는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사당을 울렸습니다. 폭설에 굳게 닫혀있던 사당의 육중한 문이 마치 종이장처럼 박살나며 안으로 튕겨 들어왔지요. 사나운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사당 안의 촛불들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감히 내 집안에서 누가 칼을 휘두르느냐. 어둠과 눈보라를 뚫고 쩌렁쩌렁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장수의 포효처럼 위험이 넘쳤지요. 먼지 구름이 걷히며 나타난 그림자는 다름 아닌 장남 명호였습니다. 시체처럼 창백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호는 요양하던 산사의 맑은 정기와 고승의 보살핌으로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물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요. 그의 뒤로는 횃불을 든 포졸 수십 명과 함께 서슬 퍼런 눈빛의 본처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설아의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명호가 움직였습니다. 무당이 당황하여 작두칼을 명호에게 휘둘렀으나 명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광석화처럼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무당의 가슴팍을 향해 강력한 정권 지르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퍽!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무당의 가슴뼈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당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대여섯 걸음 뒤로 날아가 사당벽에 처박혔지요. 무당이 피를 토하며 무너지자 겁을 먹은 가짜 머슴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명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명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사상의 장박목을 걷어차 손에 쥐었습니다. 명호가 휘두른 나무 막대기가 선두의 선놈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으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명호는 멈추지 않고 회전하며 뒷발차기로 옆에 있던 놈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쿵! 놈은 그대로 고꾸라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뒤를 따르던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남은 패거리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당 안은 순식간에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와
악인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지요. 윤 씨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뒷걸음질 치다 제사상 뒤편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그녀의 머리채를 단번에 낚아챘습니다. 이 요사스러운 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마님의 매서운 손길이 윤 씨의 뺨을 갈겼습니다. 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명우는 설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부인, 그간 고생이 많았소. 설아는 서방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명우는 쓰러진 대감을 부축해 일으키며 차가운 눈빛으로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한 놈도 남김없이 포박하라. 이 집안의 법도와 나라의 국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횃불빛 아래 드러난 명우의 얼굴은 가문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주인이 돌아와 가문의 기틀을 바로잡는 순간이었지요. 안에 소란이 잦아들 무렵 명우의 명을 받은 포졸들이 윤 씨의 별채 밀실을 들이쳤습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들고 나온 물건을 본 가솔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그곳에서는 서방님 명우의 모발과 손톱을 넣어 만든 저주 인형 수십 개가 붉은 실에 칭칭 감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년이 정령 사람이더냐. 대감은 제 눈앞에 놓인 끔찍한 증거물들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가 저뱀 같은 년에게 속아 내 처자식을 버릴 뻔했구나. 아녀자의 투기인 줄로만 알았거늘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요물이었단 말이냐. 대감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땅을 쳤습니다. 포졸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윤 씨는 더 이상 가련한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발이 된 머리를 흔들며 설아를 향해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다. 전현만 아니었어도 이 집안은 내 손아귀에 들어왔을 것을. 이 비겁한 영감탱이야. 너도 결국 내 치맛자락에서 놀아나지 않았느냐. 윤 씨의 추악한 발악에 명우가 싸늘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년의 술수는 얄팍하기 그지없었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놈들이 부린 저주는 거리에 제약이 있다 하더구나. 시전자의 기운이 닿는 곳에서는 서슬 펄었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도끼는 힘을 잃는 법이지. 게다가 내가 머문 곳은 부처님의 가오가 서린 산사가 아니더냐.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절간에서 내년의 더러운 저주가 통할 리 없지. 명우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노스님의 징기를 받은 의술로 내 몸 안의 독은 정화되었고 뼛속까지 차올랐던 냉기는 이제 강인한 기력이 되어 돌아왔다. 내년이 나를 멀리 보낸 것이 되레 나를 살리는 길이 된 것이야. 윤 씨는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이 그녀와 박수무당의 목에 칼을 채워 질질 끌고 나갔지요. 나라, 놓으란 말이다. 악인들의 비명이 멀어지자 사당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대감은 무릎을 꿇은 채 설아의 투박해진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설아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새아가. 이 못난 시아비가 눈이 멀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잔을 막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로 영영 산송장이 되었을 게야. 이 가문을 지킨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로구나. 대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설아는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는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어둠을 뚫고 나온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폭설이 잦아든 김대감 댁의 마당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겨울 햇살이 내리비쳤습니다. 사당을 뒤덮었던 매캐한 연기와 핏자국은 깨끗이 씻겨나갔고 집안 곳곳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김대감은 정식으로 가솔들을 모두 마당에 모았습니다. 대감의 곁에는 인자한 미소를 되찾은 본처 마님과 늠름한 모습의 명호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대감은 품 안에서 묵직한 쇳소리를 내는 곳간 열쇠 뭉치를 꺼내 설아 앞에 놓았습니다. 이 열쇠는 본래 이 집안의 안주인이 쥐는 법이나 오늘 나는 이 모든 권한을 며느리 설아에게 맡기려 한다. 가솔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으나 이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설아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의 재산과 목숨이 이미 파멸에 이르렀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지요. 아버님, 소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어머님이 계신데 어찌 제가 이 열쇠를 받겠습니까? 설아가 겸손하게 사양했으나 마님이 직접 나서 설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새아가, 너는 이미 이 가문의 기둥이다. 내가 지켜낸 이 집안을 이제 내가 직접 보살펴 주려무나. 그것이 나와 아버님의 진심이란다. 명우 역시 설아의 어깨를 감싸며 듬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무너질 뻔한 가문을 다시 세웠다는 명예로운 징표였지요. 김대감 댁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신뢰와 화목함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관하로 압송된 윤씨와 박수무당은 엄한 국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추태를 부렸으나 결국 모든 죄상이 드러나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윤 씨는 유배지로 향하던 도중 자신이 부렸던 저주가 되살아나 환각을 보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박수무당 역시 미쳐버려 평생을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았다고 합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남을 해치려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지요. 한편 설아와 명우 부부는 슬하에 4명의 자식을 두고 오랫동안 백년해로 하며 가문을 번창시켰습니다. 설아는 자신을 구해주었던 김대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효도를 다했으며 명우는 중앙관직에 나가 청렴한 관료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들 가문을 가리켜 덕을 쌓아 화를 면한 집안이라 부르며 칭송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간사한 꾀와 어두운 욕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과 꺾이지 않는 용기는 그 어떤 저주보다 강하며 결국 정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며느리 설아가 보여준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졌던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설아의 지혜와 같은 밝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